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비동기와 동시성 시리즈 9번째 주제, 락 키워드를 다룹니다. 락은 임계구역을 한 번에 한 스레드만 통과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오늘은 이 키워드가 컴파일러에 의해 monitor.enter와 monitor.exit 호출상으로 풀린다는 사실부터 모든 객체가 숨기고 있는 싱크블럭, 신락에서 팻락으로의 승격, 데드락의 4가지 조건, 그리고 유니티 메인 스레드가 멈추지 않게 하는 실전 패턴까지 IL 수준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락의 개념을 가장 쉽게 떠올리는 비유, 공용 화장실 열쇠부터 시작해볼까요? 화장실은 공유 데이터를 수정하는 코드 블럭, 즉 임계구역이고요. 열쇠는 우리가 락 키워드에 전달한 객체, 그리고 사람은 스레드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열쇠를 받아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와서 열쇠를 반납할 때까지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죠. 누가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보장해주는 건 바로 이 열쇠 하나입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C샵에 락이 하는 일이 딱 이 열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방금 설명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운데 파란 상자가 임계구역이고요. 위에 달린 노란 열쇠 아이콘이 락 오브젝트, 즉 우리가 락에 넘긴 객체입니다. 스레드 A는 열쇠를 획득해서 임계구역 안에 들어가 카운트를 하나 올리고 있죠. 오른쪽을 보면 스레드 B와 스레드 C는 같은 열쇠를 원하지만 획득하지 못해서 빨간색으로 대기 중입니다. A가 작업을 끝내고 열쇠를 반납해야만 B와 C 중 한 스레드가 다음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락의 전체 그림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 코드에서 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마주칠 형태가 바로 다음 카운터 클래스입니다. 공유 필드 카운트를 안전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락 오브젝트라는 전용 객체를 만들고 락 블럭으로 감싸는 가장 표준적인 패턴이에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5번째 줄에서 리드 온리 오브젝트 타입으로 락 오브젝트 필드를 선언하고 있죠. 이 객체의 유일한 용도는 잠금용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줄, 락 괄호 안에 이 락 오브젝트를 넘기고 그 아래 블럭에서 카운트 플러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카운트에 2를 더하는 한 줄짜리 연산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굳이 락을 써야 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운트 플러스는 CPU 수준에서 보면 메모리에서 값을 읽고 2를 더하고 다시 메모리에 쓰는 3단계로 쪼개집니다. 이 3단계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면 값이 덮어쓰기 되는 이른바 경쟁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한 줄짜리 연산이라도 여러 스레드가 동시 접근한다면 반드시 락으로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락 오브젝트를 리드 온리로 선언했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리드 온리는 필드를 선언 시점이나 생성자에서만 값을 할당할 수 있게 제한하는 한정자입니다. 만약 락 객체가 실행 도중 다른 객체로 교체된다면 엔터와 엑시트가 서로 다른 객체를 참조하게 되어 동기화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리드 온리로 못을 박아두면 이후에 락 오브젝트 어떤 값으로 재할당하려 할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서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금 전용 객체는 무조건 리드 온리로 선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락의 실체를 파보죠. 방금 본 인크리먼트 메서드를 C# 컴파일러가 IL, 즉 중간 언어로 어떻게 변환했는지 확인하면 락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락은 마법의 키워드가 아니라 모니터 클래스 호출로 풀리는 문법적 설탕이에요. IL 코드를 볼까요? 4번째 줄 .locals init 블록을 보면 컴파일러가 로컬 변수를 2개 선언합니다. 5번째 줄의 오브젝트 타입이 락 대상을 담을 임시 변수이고 6번째 줄의 불 타입이 바로 락 테이큰 플래그예요. 그 아래 10번째 줄에서 LDFLD로 락 오브젝트 필드를 스택에 로드하고 11번째 줄 strok 제명으로 임시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임시 변수에 고정해두는 게 핵심이죠. 13번째 줄에서는 락 테이큰을 폴스로 초기화해둡니다. 이어서 트라이 블록 안을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에서 임시 변수에 담아둔 락 오브젝트를 다시 스택에 올리고요. 18번째 줄에서 락 테이큰의 주소를 ref블로 넘기기 위해 ldloca.s로 로드합니다. 그리고 19번째 줄, 가장 핵심이죠. 모니터 엔터를 오브젝트와 불 앰퍼샌드 시그니처로 포출합니다. 락을 실제로 잡으면 이 호출이 락 테이큰을 true로 세팅해줘요. 그 아래로는 밑줄 카운트 플러스를 수행하는 명령어들이 이어지고 26번째 줄 live.s로 트라이 블럭을 정상 탈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블럭의 후반부와 메서드 종료 부분입니다. 33번째 줄에서 모니터 엑시트가 실제로 호출되는데 이건 앞 페이지의 ldloc.1과 brpulse.s를 통해 락 테이큰이 true일 때만 도달하는 자리예요. 즉, 락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엑시트를 건너뛰도록 분기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34번째 줄 end finally로 파이널리 블록을 마치고 36번째 줄 let으로 메서드를 빠져나갑니다.
결국 락 키워드 한 줄이 IL에서는 이렇게 임시 변수 고정 플러스 레프 불플래그 플러스 트라이 파이널리 플러스 모니터 엔터 포 엑시트 쌍으로 확장되어 락 누수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코드가 방금 본 IL을 C# 의사 코드로 되돌려 쓴 결과입니다. 첫 번째 줄, 필드를 템프라는 지역 변수에 먼저 대입합니다. 이렇게 고정해둬야 락블록 안에서 원본 필드가 바뀌어도 엑시트가 원래 잡은 객체에 호출되거든요. 두 번째 줄에서 락 테이큰 플래그를 폴스로 초기화하고 여섯 번째 줄, 모니터.엔터 템프, 레프 락 테이큰 로 락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이 우리의 임계구역 카운트 플러스가 실행되는 자리죠. 마지막으로 11번째 줄 파이널리 안에서 if 락 테이큰이 true일 때만 monitor.exit를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레프불 플래그가 왜 필요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만약 monitor.enter 호출 도중 thread abort, exception 같은 비동기 예외가 터진다면 과거 방식에서는 락을 잡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엑시트가 호출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엔터가 락을 잡기 직전에 이 플래그를 세팅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파이널리에서 이 값을 보고 안전하게 엑시트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락 누수가 원천 차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락에 아무 오브젝트나 넘길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뉴 오브젝트 버로 만든 그 허전한 객체 하나에 어떻게 누가 들어갔는지 몇 명이 줄 서 있는지 같은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답은 CLR, 즉 단넷의 실행 환경이 힙에 할당하는 모든 참조 타입 객체의 머리에 숨겨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객체 헤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타입 정보를 가리키는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뿐 아니라 동기화 블록 인덱스, 즉 싱크 블록 인덱스 자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락이 임의의 객체를 잠금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그림이 방금 설명한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힙에 할당된 객체 하나가 있고 맨 위에 싱크 블록 인덱스 4바이트, 그 아래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 8바이트, 그 밑으로 실제 인스턴스 필드들이 차례로 나열돼 있죠. 오른쪽에는 CLR이 전역으로 관리하는 싱크 블록 테이블이 있어요. 첫 번째 슬롯에는 소유 스레드 ID, 재개 카운트, 그리고 대기 큐 같은 풍성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객체 헤더의 인덱스 값이 이 테이블의 특정 슬롯을 가리키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이 연결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합이 발생하는 순간에만 슬롯이 연결되는 이른바 지연 할당 방식이에요. 덕분에 대부분의 락은 아주 가벼운 경로로 처리됩니다. 그 가벼운 경로가 바로 신락입니다. CLR은 실제로 락이 경합하는 일이 드물다는 통계를 활용해요. 처음에는 싱크블록 테이블에 슬롯을 만들지 않고 객체 헤더의 싱크블록 인덱스 자리에다 스레드 아이디만 비트 연산으로 CAS, 즉 원자적 비교 교환 명령을 써서 기록합니다. 이 경로는 커널 모드로 내려가지 않고 사용자 모드에서 10에서 20 나노초 내에 끝나요. 거의 비용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런데 다른 스레드가 같은 락을 잡으려고 해서 경합이 발생하면 CLR은 그 객체를 팬락으로 승격시킵니다. 전역 싱크블록 테이블에서 빈 슬롯을 찾아 연결하고 거기에 대기 큐, 재기 카운트, 커널 이벤트 핸들 같은 풍성한 정보를 담아두죠. 이때부터 대기 스레드는 OS 커널의 대기 큐로 내려가서 스케줄러가 깨워줄 때까지 잠듭니다. 비용이 수백 나노초에서 수 마이크로초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돼요. 표로 정리해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신락은 저장 위치가 객체 헤더 비트이고 비용은 10에서 20 나노초, 락을 처음 잡을 때 기본 모드로 동작합니다. 팬락은 저장 위치가 전역 싱크 블록 테이블이고 비용은 수백 나노초에서 수 마이크로초까지 뛰어요. 경합, 대기, 재기 같은 상황이 생기면 승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합만 피하면 락 자체는 굉장히 가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락 구간을 짧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간이 짧을수록 신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번에는 락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템프 지역 변수가 왜 꼭 필요한지 발레를 통해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만약 모니터.엔터와 엑시트의 필드를 직접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코드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알려주듯 필드를 바로 엔터와 엑시트에 넘기는 건 위험한 패턴이에요. 여섯 번째 줄에서 모니터.엔터로 락 오브젝트 필드를 직접 넘기고요. 일곱 번째 줄을 보세요. 락을 잡은 상태에서 락 오브젝트 필드 자체를 새로운 객체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모니터.exit에 다시 락 오브젝트를 넘기는데 이때 넘겨지는 건 이미 교체된 새 객체예요. 엑시트가 처음 엔터한 객체가 아니라 전혀 잠기지 않은 다른 객체를 풀려고 시도하는 셈이 되죠. 그 결과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익셉션이 터지고
원래 잡아놓았던 락은 영영 풀리지 않는 좀비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코드는 락 키워드가 컴파일된 결과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이 알려주듯 임시 변수에 고정하는 패턴이에요. 함수 안쪽 6번째 줄을 보세요. 오브젝트 타입의 템프 지역 변수에 락 오브젝트를 먼저 복사해 둡니다. 이렇게 고정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모니터.엔터에 이 템프와 레프트 테이큰 플래그를 함께 넘깁니다. 이후 필드가 바뀌더라도 템프는 원래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파이널리 블록의 15번째 줄을 보면 모니터.exit 역시 같은 템프를 넘기고 있습니다. 엔터와 exit가 반드시 같은 객체를 참조해야 락이 정상적으로 풀리는데 임시 변수가 그걸 보장하는 겁니다. C# 컴파일러가 우리에게 공짜로 해주는 이 일을 우리가 락 키워드 없이 직접 쓸 때는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해요. 결국 락 키워드의 편리함은 이런 세부사항을 컴파일러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락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로직 대부분이 메인 스레드, 즉 업데이트와 레이트, 업데이트 루프에서만 돌아가서 애초에 공유 경합이 없거든요. 하지만 다음 4가지 케이스에서는 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수신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 사이에 이벤트를 큐로 전달하는 경우. 둘째, 백그라운드 IO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가 파일 저장이나 로딩 완료 플래그를 공유하는 경우. 셋째, 여러 스레드가 같은 로그 파일 스트림에 쓰는 경우. 넷째, 오브젝트 풀이나 리소스 캐시를 여러 워커 스레드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4가지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시나리오,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받은 메시지를 메인 스레드가 처리하도록 있는 큐를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락 없이 리스트를 그대로 공유하는 잘못된 버전부터 보고 그 다음에 락으로 보호한 올바른 버전으로 넘어갈게요. 비포 버전입니다. 8번째 줄에 주석이 있는 것처럼 인큐 메서드는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호출돼요. 그리고 11번째 줄에서 q.add로 메시지를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문제는 리스트 타입 자체가 스레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스레드가 동시에 add를 호출하면 내부 배열 확장 과정에서 인덱스가 꼬여 일부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어요. 14번째 줄, 메인 스레드의 업데이트에서는 반대쪽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7번째 줄, 포이치로 큐를 순회하면서 디버그.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메인 스레드가 포이치로 순회하는 도중에 네트워크 스레드가 add를 호출하면 컬렉션이 수정되었다는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이 터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게임 전체가 예외를 뱉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코드죠. 그래서 이걸 락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애프터 버전입니다. 먼저 위쪽을 보시면 QLAG이라는 전용 리드온리 객체가 추가되었고 메인 큐에 드레인 버퍼라는 보조 버퍼도 하나 더 만들어 두었어요. 10번째 줄 주석처럼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호출되는 인큐는 락 블럭 안에서 q.add만 수행합니다. 락 안에서 하는 일이 최대한 적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업데이트 쪽을 보시면 성능 최적화 기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번째 줄 주석처럼 메인 스레드의 업데이트는 같은 락을 잡지만 24번째 줄 주석이 말하듯 데이터만 드레인 버퍼로 옮기고 락을 즉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30번째 줄, 무거운 디버그.로그 호출은 일부러 락 바깥에서 실행하죠. 디버그.로그는 문자열 포매팅과 파일 I/O를 동반해서 수 밀리초씩 걸릴 수 있어요. 만약 이걸 락 안에서 호출했다면 그 시간 동안 네트워크 스레드가 인큐를 못하고 블록됐겠죠. 이렇게 락 구간을 최소화하는 수학 패턴은 유니티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방금 만든 애프터 버전의 인큐 메서드만 따로 떼어서 IL로 보면 락 블럭이 실제로 얼마나 짧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L 레벨에서 트라이 블럭의 크기를 보는 게 락 최적화의 첫 번째 단계예요. IL을 보죠. 트라이 블럭 내부에 있는 명령어가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5번째 줄 Q 락을 스택에 올린 뒤 모니터.엔터를 호출하고 9번째 줄에서 밑줄 Q 필드를 로드하고 10번째 줄에서 인자 메시지를 올린 다음 11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리스트.add를 부르고 마지막 립으로 트라이를 빠져나갑니다. 실제 유의미한 작업은 리스트에 문자열 하나를 추가하는 것뿐이죠. 이 정도 크기라면 경합이 없는 경로에서 신락이 수십 나노초 안에 끝납니다. 반대로 만약 이 트라이 블럭 안에 디버그.로그 같은 무거운 호출이 하나라도 섞여 있었다면 그 한 줄의 콜버트가 수 밀리초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합이 나는 순간 팬락으로 바로 승격되고 커널 모드까지 내려가는 비싼 경로로 가게 됩니다. IL 레벨에서 트라이 블럭이 얼마나 얇은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락 구간을 줄여도
메인 스레드가 락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특히 60fps를 유지해야 하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한 프레임 예산이 약 16.6m초밖에 안 돼요. 네트워크 스레드가 락을 5m초만 쥐고 있어도 메인 스레드가 그만큼 블록되면서 프레임 드랍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트라이엔터 패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캐시 컨슈머에 업데이트해서 락을 꺼는데 접근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10번째 줄 주석처럼 락을 0m초 동안만 시도하고 즉시 실패하면 다음 프레임에 재시도하는 전략이에요. 방법은 모니터.트라이엔터에 타임아웃 0을 주고 레프로 테이큰 플래그를 넘기는 겁니다. 락을 얻었을 때만 if taken 블럭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분기시켜 놓았죠. 17번째 줄 주석이 말해주듯 taken이 true 가면 캐시 스냅샷을 짧게 읽기만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9번째 줄 주석처럼 taken이 false 가면 이번 프레임은 과감히 건너뛰는 거예요. 이 패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메인 스레드가 네트워크 스레드 때문에 대기하지 않아요. 캐시 듀얼을 한 프레임 늦게 한다고 해서 게임 로직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건너뛰는 선택이 프리징을 방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파이널리에서는 테이큰이 true일 때만 모니터.exit를 호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방금 등장한 모니터.트라이엔터에 대해 잠깐 정리하면요. 이 메서드는 타임아웃이 있는 락 획득 방식입니다. 지정한 밀리초 안에 락을 얻으면 락 테이큰을 true로 세팅하고 실패하면 false로 남겨둔 채 그냥 반환해요. 타임아웃 값을 0으로 주면 지금 당장 못 얻으면 바로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호출 형태는 모니터.트라이엔터 락 오브젝트 0레프 테이큰이고요.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테이큰이 폴스 가면 락을 잡지 못한 상태이므로 엑시트를 호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if taken 체크 후에만 엑시트를 호출해야 해요. 자, 이제부터는 락을 쓸 때 만나는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락 괄호 안에 디스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코드가 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그대로 락 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한 코드가 서로의 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를 보시죠. 7번째 줄에서 배드 서비스 클래스가 락 디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배드 서비스 인스턴스 자체를 잠금 대상으로 쓴 거죠. 얼핏 보면 자기 자신을 잠그는 거니까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인스턴스는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14번째 줄 주석처럼 어딘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클래스에서 16번째 줄, 배드 서비스 인스턴스를 락으로 잡고 18번째 줄에서 thread.sleep으로 10초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svc.increment 메서드도 내부에서 락디스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객체를 두고 경합하게 되어 10초 내내 블록됩니다. 배드 서비스를 작성한 사람은 자기 클래스의 동기화가 왜 망가지는지 영문을 모르겠죠. 전혀 관계없는 외부 코드가 캡슐화를 깨트려버린 셈이니까요. 이 문제의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private read only 오브젝트를 잠금 전용 객체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 락 오브젝트는 굿 서비스 내부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외부 코드가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IL 관점에서 락 디스와 락 오브젝트는 생성되는 모니터.enter exit 쌍이 동일합니다. 딱 하나, 잠금 대상 객체가 다를 뿐이죠. 하지만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캡슐화를 살릴지 깨트릴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함정 묶음입니다. 락 괄호 안에 type of t, 문자열 리터럴, 그리고 값 타입을 넣는 경우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전역으로 공유되는 객체를 잠그게 되거나 매번 박싱 때문에 다른 객체를 잠그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코드를 한 줄씩 보죠. 첫 번째 줄, 락 타입 오브 마이 클래스입니다. 타입 객체는 앱 도메인 전역에서 하나뿐이에요. 같은 타입을 참조하는 다른 어떤 코드가 락 타입 오브 마이 클래스를 쓰면 나와 전혀 무관한 그 코드까지 같이 블록됩니다. 두 번째 줄, 락 게임 밑줄 락 같은 문자열 리터럴도 마찬가지예요. CLR의 문자열 인터닝 때문에 같은 문자열 리터럴은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공유하거든요. 이 역시 전형 락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int 변수 id를 선언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락 id를 시도하면요. 컴파일러가 아예 거부합니다. CS018556가 나와요. 값 타입은 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방금 언급한 문자열 인터닝을 좀 더 자세히 짚고 가면요. 동일한 문자열 리터럴은 CLR이 하나의 스트링 인스턴스로 통합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A의 게임 밑줄 락이라는 리터럴과 코드 B의 게임 밑줄 락 리터럴이 메모리상에서 정확히 같은 참조예요. 이 말은 락 게임 밑줄 락, 이 결국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공유되는 딱 하나의 객체를 잠근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역 락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락 블럭 안에서 어웨이트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락 오브젝트 로블록을 시작했는데요. 네 번째 줄에서 await some async op을 호출하려고 시도하죠. 그런데 이건 컴파일조차 되지 않습니다. CS1996 오류 cannot await in the body of a 락 스테이트먼트가 발생해요. 왜 막혀있는지 설명드리면 모니터는 스레드 친화성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락을 획득한 스레드만 그 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await는 현재 스레드를 반납하고 이후 코드가 다른 스레드 풀스레드에서 재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터한 스레드와 엑시트하는 스레드가 달라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익셉션이 터집니다. 컴파일러가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고 아예 문법 수준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비동기 경로에서 락이 필요할 땐 뭘 써야 할까요? 답은 세마포어 슬림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카운트 일자리 세마포어 슬림을 어싱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메서드 안에서는 await async gate wait async row gate를 획득하고 try 블록 안에서 some async op을 await 한 뒤 finally에서 async gate release로 풀어줍니다. 여덟 번째 줄 some async op의 await가 이제 허용돼요. 세마포어 슬림은 모니터와 달리 스레드 친화성 제약이 없어서 누가 획득했든 누가 릴리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sync await 경로에서는 락이 아니라 세마포어 슬림이 표준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함정, 가장 치명적인 데드락입니다. 데드락은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서로가 가진 락을 기다려서 영영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운영체제 이론에서 코프만이라는 연구자가 정리한 유명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네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데드락이 발생해요. 반대로 하나라도 깨면 데드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조건을 하나씩 보면요. 첫째, 상호 배제. 자원을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락의 기본 성질이죠. 둘째, 점유와 대기. 자원을 쥔 상태에서 또 다른 자원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조건입니다. 셋째, 비선점. 다른 스레드의 자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 순환대기. A가 B를 기다리고 B가 C를 기다리고 C가 다시 A를 기다리는 식으로 대기 관계가 원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순환대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데드락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확 와닿습니다. 왼쪽의 스레드 1은 락 A를 소유한 채로 락 B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른쪽의 스레드 2는 반대로 락 B를 소유한 채로 락 A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쪽 빨간 화살표는 스레드 1이 락 B를 기다리는 방향이고 아래쪽 빨간 화살표는 스레드 2가 락 A를 기다리는 방향이에요. 두 화살표가 맞물리면서 완벽한 원형을 만들고 있죠. 누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영원히 멈춰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실제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객체 락 A와 락 B가 있고 두 워커 함수가 서로 다른 순서로 이 락을 잡아요. 위쪽 워커 1을 보면 락 A를 먼저 획득한 뒤 thread.sleep으로 10m초 동안 쉬고 아홉 번째 줄에서 락 B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락 A를 쥔 채 락 B를 기다리는 거죠. 아래쪽 워커 2는 반대 순서입니다. 18번째 줄을 보세요. 락 B를 먼저 획득하고 슬립 후에 락 A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어요. 락 B를 쥔 채 락 A를 기다리는 겁니다. 21번째 줄 주소 게이트. 워커 1과 워커 2를 각기 다른 스레드에서 동시에 호출하면 거의 매번 데드락이 터집니다. 10m초 슬립 사이에 두 스레드가 서로의 첫 번째 락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두 번째 락을 얻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영영 멈춰버려요. 이게 순환대기 조건이 만드는 전형적인 데드락입니다. 해결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락 획득 순서를 고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두 함수 모두 반드시 락 A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락 B를 잡는다는 규칙을 정합니다. 워커 1도 A 오른쪽 화살표 B 순서 워커, 이 밑줄 픽스드도 A 오른쪽 화살표 B 순서. 모든 코드가 같은 순서를 따르면 순환이 생길 수 없어요. 이 방법이 데드락의 네 가지 조건 중 순환대기 조건을 깨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타임아웃을 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워커, 이 밑줄 타임아웃 함수에서 16번째 줄과 18번째 줄에서 monitor.try enter에 100m초 타임아웃을 지정해서 두 락을 차례로 시도해요. 만약 어느 한 락이라도 100m초 안에 획득되지 않으면 17번째나 19번째 줄의 리턴으로 깔끔하게 빠져나갑니다. 20번째 줄 주석 자리가 락 두 개를 다 잡은 뒤에 진행되는 실제 작업 영역이고요. 이렇게 하면 서로가 영원히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원천 봉쇄돼요. 파이널리 블록에서는 실제로 잡은 락들에 대해서만 엑시트를 호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락마다 번호를 매겨서 반드시 오름차순으로만 획득한다는 규칙을 두기도 해요. 다섯 번째 함정은 유니티 특유의 상황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새 스레드를 만들어서 람다를 돌리고 있는데 그 람다 안에서 락을 잡은 뒤 여섯 번째 줄처럼 transform.positionVector 3.0를 호출하고 있어요. 문제는 유니티의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 대부분의 유니티 엔진 API가 메인 스레드에서만 호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워커 스레드가 락을 잡은 상태에서 이 API를 부르면 즉시 유니티 익셉션이 터져요. cat 밑줄 position can only be called from the main thread 같은 오류 메시지죠. 더 큰 문제는 예외 처리를 안 해두면 try finally가 exit를 호출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객체 상태가 엉망이 되어 게임 전체 상태가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락 블록 안에서는 포코, 즉 순수 데이터 구조만 다루고 유니티 API 호출은 반드시 메인 스레드로 디스패치하는 큐에 맡겨야 해요. 이제 락 키워드의 역사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락은 C# 1.0부터 있던 키워드지만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IL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C# 1.0부터 3.0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형태였어요. 첫 번째 줄 monitor.enter로 락을 잡고 트라이 블럭에서 본문을 실행한 다음 파이널리에서 monitor.exit로 풀었죠. 코드만 놓고 보면 깔끔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monitor.enter가 락을 잡고 돌아오기 직전에 thread abort exception 같은 비동기 예외가 터지면 락은 잡혔는데 트라이 블럭에 진입하지 못해서 파이널리에 exit가 호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해당 객체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좀비 락이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가 C# 4.0 단넷 프레임워크 4.0에서 새로운 monitor.enter 오버로드로 해결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락 테이큰이라는 레프 불플래그를 함께 넘기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monitor.enter가 락을 실제로 획득한 순간에 이 플래그를 true로 세팅하도록 보장하고요. 파이널리에서는 이 플래그를 본 뒤에만 exit를 호출하도록 컴파일됩니다. 이 형태가 우리가 앞에서 IL로 본 바로 그 구조예요. 이 덕분에 락 획득 도중 예외가 터져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C# 4.0 이후의 모든 락 키워드는 이 형태로 확장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변화, .NET 9.5와 C# 13에서 새로운 시스템점, 스레딩점 락 타입이 등장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출시된 .NET 9에 추가된 새로운 동기화 프리미티브예요. 락 키워드가 피연산자로 락 타입을 받으면 기존 모니터 대신 락.enter 스코프를 호출하도록 컴파일러가 확장되었습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using system 스레딩을 가져오고 여섯 번째 줄에서 새 락 타입의 필드를 read only로 만드는 거죠. new 락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줄 기존과 똑같이 락 키워드에 이 락 인스턴스를 넘기면 됩니다. 문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락 키워드가 컴파일되는 방식인데요. 컴파일러가 피연산자 타입을 보고 락 타입이면 monitor.enter가 아니라 락.enter 스코프를 부르도록 IL을 만들어줍니다. 그 IL이 이 모양입니다.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을 보시면요. 여섯 번째 줄에서 밑줄 락 필드를 로드한 뒤 일곱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락 엔터 스코프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는 락 퍼 스코프라는 구조체를 반환해요. 그리고 14번째 줄 파이널리 블럭에서는 monitor.exit 대신 스코프의 디스포즈 메서드를 부릅니다. 즉 트라이 파이널리 패턴이지만 실제 해제 메커니즘이 유징 패턴, 즉 iDisposable.dispose로 바뀐 거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모니터의 싱크블록 간접 참조를 제거해서 경합이 없는 경로가 약 20% 빠릅니다. 둘째, 락 대상이 락 인스턴스여야 한다는 의도가 타입으로 명시되어서 락 디스, 락 str 같은 실수를 줄여주고요. 셋째, 소유자와 대기자 정보를 락 인스턴스 자체에 담아두기 때문에 디버깅이 쉬워집니다. 단, 유니티의 현재 스크립팅, 런타임은 .NET 스탠다드 2.1이나 .NET 4.x 수준이라서 아직 시스템.threading.락을 쓸 수 없어요. 유니티 2023, LTS와 유니티 6에서도 미지원입니다. 향후 .NET 9 호환, 런타임이 채택되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락은 컴파일 시 monitor.enter obj, 레프락 테이크 노출과 트라이 파이널리 블록으로 확장됩니다. IL에서 트라이 블록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락 구간이 얼마나 짧은지 가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락 객체는 반드시 프라이빗 리드 온리 오브젝트로 선언합니다. this, type of t, 문자열 literal, public field, 값 타입은 전부 금지예요. 셋째, 데드락을 피하려면 프로젝트 전역에서 락 획득 순서를 고정하거나 monitor.tryenter로 타임아웃을 주어 순환 대기 조건을 깨세요. 넷째, 락 블럭 안에서 await는 컴파일 오류 CS 1996입니다.
비동기 경로는 세마포어 슬림.웨이트 어싱크로 교체하셔야 해요. 다섯째, 유니티에서는 락 안에서 유니티 엔진 API를 절대 호출하지 말고 락 구간을 최소화하며 메인 스레드에서는 트라이 엔터형으로 프리징을 막는 것을 고려하세요. 여섯째, 경합 없는 경로는 신락으로 20나노초 수준이지만 경합이 나면 펜락으로 승격되어 커널까지 내려갑니다. 인터락트나 컨커런트 딕셔너리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요. 일곱째, 단넷 9의 시스템 스레딩 락 타입은 타입 안전성과 성능을 개선했지만 현재 유니티 런타임에서는 아직 쓸 수 없습니다. 존재를 알고 로드맵에 대비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락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터락트와 원자적 연산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